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정책을 볼 때 바로 떠올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서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부족한데 무슨 비트코인을 결제로 쓰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 인식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을 하나씩 짚어가며 왜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일상 결제에 거의 쓰지 않지만 동시에 비트코인을 모아두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지 그 구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엘살바도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터넷도 없고 전기도 부족해 비트코인을 쓸 수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마트폰 보급률은 70%가 넘고 인터넷 보급률도 70% 중후반이며 모바일 회선은 인구 대비 160% 수준입니다. 즉 1인당 거의 2개의 모바일 회선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거의 관계없는 글로벌 현상인데 저소득 국가일수록 컴퓨터보다 스마트폰 보급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살바도르 역시 그런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보면 비트코인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와 국민이 실제로 일상에서 쓴다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하면서 전국에 약 200대의 비트코인 ATM을 설치하고 치보라는 공식 디지털 지갑을 만들고 국민에게 $30 상당의 비트코인을 에어드롭하며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이 정도면 결제 인프라는 매우 공격적으로 구축된 셈입니다. 비트코인을 송금과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확실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제 결제 사용률은 낮게 나타났을까요? 정부는 그렇게 열심히 깔아줬는데 국민은 왜 쓰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입니다. 엘살바도르의 경제 구조를 보면 그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엘살바도르는 이미 2001년부터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원화나 페소 같은 자체 화폐가 없고 미국 달러가 일상적인 거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 결제는 달러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을 굳이 결제용으로 사용할 이유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았는데 다음날 가격이 10% 떨어지면 생활비 사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좋지만 결제 수단으로 쓰기엔 여전히 부담이 큽니다. 이처럼 결제 수단은 변동성이 낮아야 하고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태생적으로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상적 소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도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2022년 조사에서 엘살바도르 성인의 약 24%가 비트코인을 한 번이라도 써봤다고 답했지만 그중 상당수는 정부가 준 $30 보너스를 한 번 쓰고 다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다시 조사했을 때는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라고 답한 사람이 12% 정도였고 88%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결제를 10번 이상 해본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결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실험은 국민 생활 깊숙이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결제에 적극 활용해 국가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는 결제 실험은 부분적 성공에 그쳤고 시간이 갈수록 사용률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만든 치보 지갑 역시 초반에는 수백만 다운로드가 나왔지만 이후 여러 기술 문제 오류 해킹 의혹 등의 소식이 나오면서 신뢰도가 떨어졌고 계속 사용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국민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투자 자산으로는 관심이 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를 보면 비트코인을 보유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장기 자산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본질적 특징과 엘살바도르라는 국가 구조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결제보다 보유에 더 적합한 자산입니다. 희소성이 있고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온 역사적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동성 있는 자산을 일상 소비에 쓰는 대신 미래 가치를 기대하며 모아두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을 커피 사 마시는 데 쓰는 사람보다 월급에서 5만 원씩 매달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엘살바도르는 미국 달러를 쓰는 나라입니다. 달러는 결제용으로 완벽하고 신뢰도도 높고 변동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은행 계좌 보급률이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성인의 절반 이상이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없으니 저축의 개념도 약하고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달러와 기능이 겹치지 않습니다. 결제는 달러가 담당하지만 투자와 저축 역할은 비트코인이 담당하는 두 가지 구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 국민에게 일상생활용 화폐가 아니라 처음으로 가지게 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장기 매수 전략도 국민 인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2021년 법정 통화 선언 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2023년 말부터 가격이 오르면서 정부 보유분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뉴스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국민들은 비트코인은 떨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 오른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고, 결제로 쓰기보다는 모아두면 가치가 오른다는 투자 개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엘살바도르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 패턴입니다. 결국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대중화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국민에게 소개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빈국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못 쓴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빈국이기 때문에 결제용 비트코인은 필요 없다는 주장도 틀렸습니다. 그러나 빈국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주장은 상당히 현실과 맞아떨어집니다.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일수록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접하는 투자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엘살바도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사람들이 흔히 비트코인을 결제로 쓰는 나라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결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비트코인을 투자와 보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국민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엘살바도르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 전체와 정확히 일치하는 행동 패턴입니다. 비트코인은 태생적으로 결제보다는 가치 저장과 투자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 사용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비트코인의 본질적 특성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결제용으로 설계된 디지털 화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아껴서 모아두면 좋아지는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반대로 결제라는 행위는 자산을 계속 내보내고 줄어들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인간 심리상 값이 오를 수 있는 자산은 사용하기보다 보관하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마치 금값이 오를 때 금을 녹여서 숟가락을 만들기보다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과 같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금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엘살바도르 역시 같은 심리 구조가 작동했습니다. 법정 통화 지정 직후에는 기술적 호기심 때문에 비트코인을 결제에 써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쓰는 돈이 아니라
모으는 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2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사용자가 가격 변동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게 되었고,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런 불안정한 자산으로 커피를 사는 것은 불편하고 위험하다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격이 회복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도 커졌습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결합되면서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 국민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투자용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정부 정책과도 맞물립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꾸준히 매입을 이어갔습니다. 초반에는 비판도 많았지만 이후 가격이 오르며 정부 보유분이 이익으로 전환되자 정부의 전략이 점점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나라가 비트코인을 모으는데 나도 적어도 조금은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특히 금융교육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국가가 위험을 감수하고 선택한 자산이 개인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예금 금리나 펀드 조성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일수록 국가의 투자 행위는 국민 심리에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전 국민이 사용하는 모습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법정 통화 지정과 결제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장기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부를 증식시키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조했고, 결제 인프라는 오히려 보조적 성격에 가까웠습니다. 나라 전체가 투자자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심부름용 결제 시스템을 바꾸는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국가 자산 구조를 바꾸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국제 송금 구조입니다. 엘살바도르는 GDP의 상당 부분이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은행 송금 수수료가 매우 높은 편이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비트코인은 수수료를 낮추고 송금을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현실은 결제와 다릅니다. 송금은 받는 행위이고 그 받은 돈을 비트코인 상태로 그대로 두기보다는 환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송금 효율은 좋아지지만 결제는 여전히 달러가 중심인 구조가 유지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이 대체 화폐가 아니라 보안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엘살바도르 사례를 보며 왜 비트코인을 결제로 안 쓰지? 라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머릿속의 전통적인 화폐 개념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폐란 반드시 결제에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 카드, 계좌이체처럼 소비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만을 화폐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전통적 화폐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동시에 자산의 범주에도 들어갑니다. 즉, 비트코인은 화폐이면서 자산이고 결제 수단이면서도 투자 수단이며 저축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 심리와 경제 환경을 보면 비트코인은 이 중에서도 결제보다는 투자에 맞춘 기능이 훨씬 강하게 작동합니다. 엘살바도르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보여준 나라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결제로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전통 화폐의 자리에 놓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비트코인을 자산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만약 엘살바도르 국민이 비트코인을 커피 사고 버스비 내는 데 썼다면 그 나라는 비트코인을 돈으로 채택한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그 나라는 비트코인을 국민이 처음으로 접한 디지털 자산으로 채택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소득 수준이 낮고 금융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자산 축적이 어렵고 돈을 불릴 수 있는 금융 상품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적은 돈이라도 확실하게 가치가 보존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희망의 통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을 넣어도 언젠가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결제는 현재를 위한 행동이고 투자는 미래를 위한 행동입니다. 현재가 불안정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수단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쓰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을 보유하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례에서 한 가지 더 큰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적 수요는 결제가 아니라 저장입니다. 결제는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지만 저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반영됩니다. 결제는 비트코인의 강점이 아닙니다. 강점은 희소성과 네트워크 신뢰입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단기 결제 화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같은 장기 가치 저장 수단을 대체하려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결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엘살바도르의 사례를 보고 비트코인은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자산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실험 국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제 실험은 후퇴했지만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축적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일 1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의 장기 투자 스탠스는 의회나 정권 변화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엘살바도르가 달러 경제 위에 디지털 자산 경제를 추가하는 국가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제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 전체가 디지털 자산을 축적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결제에 쓰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사람은 꾸준히 존재하며 그 심리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쓰는 돈이 아니라 모으는 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달러라는 안정적인 통화를 이미 가지고 있으며 결제보다는 자산 축적이 필요한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마치 첫 번째 주식, 첫 번째 금, 첫 번째 미래 투자 수단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일상에서 쓰지 않지만 계속 모으는 이유입니다.